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별일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저희도 잘 지냈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조동선 선배님, 유승현 기자님 나오셨는데요. 별일 없으셨어요? 네. 장마가 이제 시작됐는지 계속 비가 하루 종일 내리네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네, 비 좋아하세요? 아니요. 안 좋아하세요? 선배님 좋아하세요? 저는 좋아하는데요. 아, 네. 저는 그때 달라요. 아니 막 쨍쨍 내리지는 저기 여름이 아니어서 좀 시원하기도 하고 습하다고 하는데 저는 좋아요. 습하다고 할 때 약간 튀셨어요. 그 혀 짧으신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지금 뭐야 뭐 이렇게 체액이 많아서 그래요. 왜요? 지금 비타민 C를 먹고 왔더니 너무 피곤해가지고 침이 막 나오네 계속. 그러니까 이게 네. 약간 좀 피곤해 보여요. 지금 피곤해요. 지금 녹화를 이틀 연속 열심히 하고. 요즘 코로나 끝나고 나서 회식도 한 번씩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집에 늦게 들어갈 일이 생기면서 오랜만이라고 해야지. 그렇습니다. 네. 장마철에 또 건강 관리 잘 하셔야죠. 자, 오늘 건강 상담 메일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저는 50세 초반 남자고 조동찬 기자님의 열렬한 팬으로 두 번째 메일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지난 사연에 그 13세 딸이 2차 백신 맞고 오미크론 걸렸는데 3차 백신 맞아야 되는지 문의해 주셨던 분인데 저도 기억나네요. 얼마 전이었어요. 그죠? 조동찬 기자님이 너무 알기 쉽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했다면서. 그리고 제가 몇 명 안 들을 것 같은 팟캐스트라고 했는데 유튜브와 팟캐에서 잘 나가는 방송인인 거를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하시면서 다시 한번 본인이 했던 말씀 사과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틀린 말씀도 아니시고요. 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제 사연입니다. 저는 피곤하면 오른쪽 눈두덩이와 오른발이 붓습니다. 통증이나 가려움은 전혀 없고요. 그러면서 참고로 사진 첨부해 주셨거든요. 저희가 이제 사진을 자세히 봤는데 2년 전에는 왼쪽 눈과 오른발이 부어서 중대병원 여러 과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염증은 아니고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왼쪽 눈두덩 부은 곳을 수술로 제거하고 일부 조직을 검사를 했는데 또 그냥 단순 지방이라고 했대요. 그런데 수술 후에 왼쪽 눈은 정상인데 오른쪽 눈이 또 붓습니다. 집사람은 서울대병원 가보자고 하는데 또 여전히 뭐 가려움, 통증 이런 게 없고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초기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이 말단이 눈과 발이 붓는 거 아니냐 의심도 해보고 있는데요. 붓는 증상은 3년 전부터 시작된 것 같고 디스크 증상도 좀 더 안 좋아지긴 했습니다. 원인을 모르니까 좀 답답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셨어요. 원래 모습을 저희가 몰라서 사진상으로 봤을 때 자세히 보내주셨는데 부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본인이 좀 불편감을 느끼시나 봐요. 일단 네. 디스크로 오른쪽 눈덩이와 오른발이 붓는 증세는 아닌 것 같아요. 디스크랑 연결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연관성은 왜 없어 보이나요? 전혀 아닐 그러니까 수 있나요? 디스크는 네. 디스크가 잘못되는 건 허리 디스크라고 했잖아요. 허리 아래쪽에만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허리 위쪽은 허리 디스크에 가는 신경이 전혀 영향을 그래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얼굴 쪽이 붓는 거는 어떤 것 때 많이 나오냐면 이 목으로 가는 정맥이 순환이 잘 안 될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의 되게 특징적인 증세는 얼굴이 붓는 것과 함께 호흡곤란이 뒤따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피곤하면 오른쪽 눈두덩과 오른발이 붓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피곤하지 않을 때는 또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겠죠. 자세히는 안 해주셨는데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통증이나 가려움이 없는 것도 되게 중요한 단서인데 네. 어떤 혈관 투과성의 변화 때문에 혈액에 있는 물질이 나와서 붓는 거라면 통증이나 가려움이 느껴집니다. 되게 중요한 사인이에요. 피부에서 어떤 통증과 가려움이 있는 병변은 혈관의 어떤 투과성이 변화되는 건 염증을 시사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염증의 원인이 뭐 그게 감염이든 아니면 다른 거든 그건 뭐 또 따져볼 일이지만 그래서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진단이 이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네. 본인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이 경우에는 어떤 진단명이 나올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요. 중대병원에서 여러 과에서 검사를 받으셨다면 아, 이 뭐 사진이. 기본적인 의사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염증 수치, 어떤 감염이나 아니면 자가염증이나 이런 것들은 다 했겠죠. 근데 그리고 이제 심지어 왼쪽 눈두덩이 부은 곳을 수술로 제거했더니 단순 지방이었다. 근데 이제 지방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은 쉽진 않아요. 지방은 그렇진 않습니다. 한번 커지면 커진 대로 있지 그게 다시 작아지고 커지고 작아지고 커지고는 아니거든요. 왜요? 살 빼면 지방 작아지는 거 아니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나의 전반적인 살이 빠지면 지방도 빠지는 거죠. 근데 피곤할 때는 했다. 이게 부었다가 오히려 피곤하고 일시적으로 예, 막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할 수는 네.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렵네요. 뭐 서울대병원을 가시는 것뭘 말릴 수는 없겠죠. 이게 지금 뭐냐면 진단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크게 걱정 안 하시고 다른 문제가 없다면 그냥 지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근데 되게 잘 붓거든요, 평소에. 그래요? 라면 먹고 잔 것도 아닌데 부어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요? 뭔가 순환이 안 되는 것 오해를 같은. 했다고 이렇게 많이 먹어서 그렇지 하실까봐. 근데 손이 저는 진짜 많이 붓는데 양쪽 다. 반지 같은 경우 제가 만약에 네 번째 손가락에 끼는 그러니까 첫 번째 손가락에도 들어갈 수 있는 반지가 부으면 네 번째도 안 들어가는 정도의 그 정도 차이가 나요. 네. 피곤할 때 그러세요? 네, 피곤하면 많이 붓죠. 네. 보통 그럴 때 혈액순환 잘 안 되고 하니까. 혈액순환이 문제일까요, 그러면? 근데 저는 이분 마지막 사진은 지금 못 봤다가 지금 봤는데 네. 실제로 보면은 이쪽 오른쪽이 네. 상당히 부어. 그러니까 왼쪽은 수술을 하셨으니까 오른쪽이 더 클 수는 있겠죠. 근데 네.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렇게 메일을 주시면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니까 또 여쭤보고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네. 자세한 한계가 그걸 있는데. 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네. 제가 보니까 2년 전에 수술을 받으신 거고 이제 그로부터 2년이 또 흐르신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상이 없다고 나오셨는데 또 이제 다른 쪽에 이런 게 나타나신 거 보면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뭐 어디선가 순환이 뭔가 막혀서 안 돼서 이럴 수도 있고 이게 약간 양측으로 부종이 생기는 거면 또 다른 문제인데 지금 한쪽으로만 생기시는 거라서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어디선가 뭔가 눌리거나 이런 거를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 뭐, 이때 예? 여러 과에서 검사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이제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이 여러 과를 거치시면서 다 협진을 이렇게 하셨겠지만 네. 어딘가 또 뭐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2년 사이에 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신 거라서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어느 과 심해지시면. 만약에 놓친 게 있다면 어느 과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네. 지금 다리도 그렇고 이 눈 쪽도 그런 게 이제 되게 떨어진 부위라서 별개라서 이거 사실 어느 한 과에 가서 다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되게 어렵긴 한데 우선은 이쪽은 다시 안과나 뭐 이런 쪽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다리 쪽은 한쪽만 그러신 거라서 이것도 뭐 보시려면은 뭐 혈관외과 이런 쪽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전체적인 혈액 검사도 좀 이전엔 괜찮다고 하셨지만 건강검진을 뭐 중간에 받아보셔서 괜찮으셨으면 괜찮으시겠지만 그 사이에 아무 검사도 안 받으셨다면 한번 체크 정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렇게 사진을 마지막 보니까 조금 차이가 또 되게 느껴져갖고 네네. 평범한 증상은 아닌 건가요, 그러면? 이게 흔한 그러니까 증상은 이제 아니고 그 유승현 기자의 그 논리는 네. 2년 전에는 왼쪽 눈이었고 이번엔 오른쪽은 새로운 증세가 생긴 거라고 보면 변화다. 새로운 증상이니까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된다는 논리인데 뭐 일리 있죠. 근데 이게 진단이 잘 나올 거 어렵네요. 되게 어려워 어렵긴 해요. 보여요. 이게 뭐 딱 뭐다 이렇게 보입니다. 보고 저희가 알 수 있는 되게 특이적인 증상은 아니어서 그리고 어느 과에 먼저 가야 되느냐? 일단 눈이 발도 그러네요. 근데 이제 한번 눌러보고 싶긴 하네요. 이제 이게 부은 게 딱 눌러서 바로 나오는 거냐, 아니면 누른 상태에서 그 자국이 오랫동안 남아 있느냐에 따라서 뭐 조금 달라지는데 아마 근데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콩팥이 나쁜 분들은 이렇게 다리가 붓는데 이 붓는 것에 이게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얼른 안 돌아오고 네, 그냥 한동안 그렇다면서요.
있고, 당뇨병 예. 환자도 그렇다고 그렇죠. 하던데요. 예. 예. 그래서 당뇨병 환자도 오래되면 콩팥이 안 좋아져서 네, 그런 네. 거 있거든요. 그리고 당뇨병 환자는 이제 신경이 모든 혈관과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신경과 혈관염이 동시에 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아무튼 근데 전반적인 모습은 당뇨 말기의 상태나 콩팥병의 모습은 아니세요. 네. 이 지금 보내주신 사진으로 봐서는 그래서 뭐 이게 서울대병원 가서 뚜렷한 뭐 답이 나올 것 같을 확률이 높으면 적극 한번 가보시죠 그러겠는데 근데 발이 양말 자국이 엄청 심하게 네, 있으세요. 그게 한쪽만 네. 또 그러신 거라서 양말 자국 여기 이렇게 네, 발등 주름처럼 여기 이렇게 다 눌려서 그 이제 양말을 언제 벗었냐에 따라 다른 저도 집에서 벗으면 네. 하루 종일 신고 있다 벗으면 한동안 이렇게 좀 남아 지금 있거든요. 베개 자국 있으세요 여기? 진짜 마스크 마스크 자국이시구나. 좀 베개 잘 안 베요. 낮잠을 주무셨나 했네. 아니, 제가 서울대병원 오늘 다녀왔는데 음. 거기서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차가 많이 막혔거든요. 그래서 차에서 잠을 자긴 했어요. 그래서 눌리셨군요. 그러게요. 이런 흔한 증상도 있는데 이거는 흔한 증상인지 아닌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혹시 병원에 가셔서 전 안 가시는 것도 뭐 안 가셔도 될 법한 저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만약 가시게 돼서 네. 정확한 진단명, 추가적인 진단명을 혹시 알게 되신다면 꼭 사연으로 좀 보내주셨으면 궁금해서.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보내주실 것 같아요. 근데 왠지. 맞아요. 정자씨라고. 자, 그리고 우리 조동산 선배님이 건강 라이프에서 다뤘던 내용 오늘 좀 포탑에서도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뭐 졸립거나 뭐 중요한 일을 앞두거나 집중력을 좀 깨워내야 할 때 커피를 제일 쉽게 손쉽게 마시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런데 이게 정말로 효과가 좋은지 언제 마셔야 그리고 제일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좀 재밌게 자세히 알아보셨다면서요? 네, 제가 이제 네. 최근에 네이처에서 이제 미디어 브리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요 과학적인 기사를 네이처 잡지가 편집을 해서 하는 거죠. 네. 거기서 이제 커피에 관한 동물 실험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그게 돈 주고 사서 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였는데? 1.99달러. 32달러. 비싸네. 그래서 이거 사 마라 하다가 네. 혹시 어디에 걸리는 거 없을까 해서 이게 쭉 그 관련 거를 찾았거든요. 네. 그랬더니 뚱딴지처럼 우연하게 네. 우리나라 고대 안암병원에서 어. 커피와 브레인에 관한 그 연구를 한 걸 있었어요. 발견했어요. 네. 그래갖고 바로 이제 고대병원에 들어가서 한 건데 고대 신경과 김하욤 교수예요. 김하욤 이름이 조금 특이하시죠? 근데 저처럼 젊은 분이더라고요. 네. 네. 커피를 마시기 전에 뇌파를 찍어요. 30분 동안. 네. 그리고 인지 기능 검사를 합니다. 네. 이제 뭐 집중력 테스트하고 기억력 막 숫자 거꾸로 외우기 막 이런 걸 해요. 그 다음에 커피를 마시고 근데 네. 뭘로 했냐면 그 논문에 레스비 커피가 나와요. 그리고 나는 레스비에서 협찬을 받았나?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했더니 네. 안 받았대요. 그냥 대표 인스턴트 커피. 그냥 가장 구하기 쉬워서 네. 가장 구하기 쉽고 싸서 레스비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레스비 측에서 그렇고 알렸냐? 했더니 안 알렸대요. 아니 본인들은 되게 좋아할 텐데. 그러게요. 네. 그 레스비가 어느 회사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커피를 해가지고 하셨어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게 한 다음에 30분이 지난 다음에 그 뇌파 검사를 하고 네. 또 인지기능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랬는데 인지기능 검사 점수가 되게 높아졌어요. 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이해해 볼 수 있는 구석이 있죠. 우리 커피가 기억력을 좋게 하고 집중력을 높인다는 것은 그냥 잘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런 것들은 막연히 잠이 깨니까 졸린 상태에서 뭘 잘 못하니까 잠 깨니까 그런 거지라고만 생각을 했죠. 네. 근데 여기다 뇌파를 들여다봤어요. 뇌파를 들여다봤더니 40명을 상대로 뇌파에서도 변화가 나타나요. 뇌파에서 뭐냐 단순히 이거 잠이 깨는 정도의 뇌파만 나온다면 별 얘기가 안 됐겠죠. 논문에 채택이 안 됐겠죠. 이게 뇌를 골고루 활용하는 파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파가 특별한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뇌가 활동하는 이 파형이 뇌의 여러 영역에서 골고루게 나오는 거예요. 카페인이 우리의 뇌를 훨씬 더
골고루 사용하게 해주는구나.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파형의 활성도를 색깔로 표시해봤더니 훨씬 더 그 활성화가 높은 색깔로 딱 나타났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카페인의 효과가 단순히 잠을 깨는 것을 넘어서 뇌를 골고루 사용하게 해주고 뇌의 활성도, 뇌 실제 파형을 더 활발하게 해준다는 게 실험으로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사이언티픽 리포트인가 아무튼 네. 거기다 내셨더라고요 논문을. 그래서 우리나라 연구라서 반가웠고, 그래서 우리나라 연구니까 직접 찾아갈 수 있었고, 제가 그때 이거를 그 논문의 프로토콜대로 한 겁니다. 프로토콜대로 이분.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 대상자가 30대 젊은인데 막 졸려요. 뭐 졸려하고 막 하다가 막 뇌파하고 30분인가 졸리잖아요. 근데 커피를 한 잔 그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했습니다. 아, 그게 레시피로 하지 아니- 않고. 아, 근데 이제 뭐냐면 그럼 좀 다를 수 있지 않나요? 아니 그래도 카페인의 양은 뭐 비슷하니까 비슷해요? 비슷하게 맞춰서. 근데 본인은 커피 마시고 나서 좀 어때요? 했더니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그런데 점수가 확 달라져요. 그러니까 숫자 거꾸로 여기가 뭐냐면 뭐 9, 3, 5, 7, 2, 3, 6 하면 이거를 이게 뒤로 외우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커피 마시기 전에는 5자리 정도까지밖에 못 외웠는데 커피를 마시고 나서는 9자리 만점이 나왔어요. 근데 본인은 뭐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말고 왜 한두 번 하다 보면 연습 훈련이 돼갖고 더 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물론 그건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뭐냐면 이게 새로운 문제예요. 같은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문제고 예를 들면 IQ 테스트를 그냥 우리가 여러 번 본다면 뭐 약간 더 늘 수는 있겠죠. 우리 공부하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전혀 새로운 문제를 한 번 정도 더 하는 것은 커다랗게 점수에 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전제를 했어요. 이건 이제 뭐 제가 한 게 아니라 이제 논문의 저자가 한 거고 네. 그걸 인정받아서 논문에 채택된 거니까요. 물론 그렇게 자주 한다면 분명히 그런 학습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IQ 검사를 계속 한다고 IQ가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뭐 토익 토플을 계속 실력이 늘어야지 늘지 계속 시험만 자꾸 본다고 네. 늘지 않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어쨌든 그런 그 유일한 아나운서가 제기한 그것들을 저자들이 설명을 했고 저자들이 설명을 논문의 그런 위원회가 뭐 인정한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그 차이를 인정한 거고 네. 뇌파야말로 그야말로 알수 조작할 없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그랬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조동찬이 이 커피 논문을 우연히 이걸 찾았는데 원래 $32로 사려고 했던 논문은 어떤 거였냐? 근데 그게 이제 고대병원에 얘기하니까 찾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공짜로 받았어요. 32달러 아꼈네 고대병원 덕분에. 이거는 감사합니다. 유럽 공동 연구인데요. 네. 쥐한테 카페인을 계속 커피를 먹이고 일반 대조군의 쥐에는 물을 먹였어요. 네. 물 딱 먹인 다음에 오랫동안 먹였어요. 그러니까 쥐의 일생으로는 한 2주간 먹였나요? 실험? 나 지금 오래돼서 까먹었는데. 그런 다음에 쥐니까 어쩔 수 없죠. 쥐의 뇌를 끄집어냈어요. 양쪽 쥐재를. 그래서 거기를 이제 잘 잘라서 신경세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본 거예요. 네. 봤더니만 이 커피를 먹였던 쥐의 뇌는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에서 네. 신경세포의 유전자가 활성화돼서 더 두터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뇌가 나이가 들면은 뇌가 점점 퇴화돼서 작아지거든요. 네. 두터워졌다는 것은 영노화죠. 뇌의 영노화 현상이 있죠. 네. 그리고 거기에 유전자까지 변하는 현상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신경세포뿐만 아니라 지금은 신경세포를 지지하는 세포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정말 예전에 말씀드린 네네네. 수면에서 말씀드렸지만 잠을 오게 하는 신호는 신경세포가 내는 게 아니라 신경세포를 지지하는 세포가 내더라. 그러니까 신경지지세포가 단순히 신경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는 직접 활동하는 그러니까 더 역할이 큰 그런 건데 그것조차도 두터워졌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제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나의 뇌의 유전자까지 영향을 주면서 뇌를 두텁게 하는 것이 밝혀진 거죠. 그 논문도 역시 커피 회사에 이걸 스폰을 받진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병원도 레시피를 썼지만 레시피에 전혀 지원을 받지 않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하셨어요? 그랬더니
재밌어서 그러니까 이게 커피가 뇌에 관련한 이렇게 보호 효과가 있는데 본인이 해볼 수 있는 건 네. 뇌파를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뇌를 쥐에게 이걸 먹인 다음에 슬라이스 해가지고 그거에 유전자를 보는 거는 돈이 꽤 많이 들어가고 이건 어떤 랩이 규모가 있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네. 그건 사실 거의 동물의 브레인 뱅크 정도의 수준이 이 뒷받침돼야 그렇게 하는 건데 고대한암병원은 그렇게는 못했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할 수 했다. 그러니까 되게 아이디어를 잘 내신 거죠. 근데 어쨌든 최근에 나온 것은 이렇게 이 커피가 단순히 나의 이 잠을 반짝 깨가지고 반짝 뭐 하는 게 아니라 신경까지 뇌세포의 유전자까지 활성화시켜서 뇌를 두텁게 하는 것까지 밝혀졌다. 물론 그 두텁게 하는 효과가 얼마나 지속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 일시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사항이 네네. 이 저자들도 분명히 얘기하고 다른 이제 그 학자들도 얘기하는 건데 그 전에는 커피의 카페인이 이렇게 하는 건지 커피의 다른 좋은 항산화 물질들이 이렇게 좋게 하는 건지가 조금 논란이었는데 이 첫 번째 논문은 우리 고대안암병원은 SB니까 커피를 한 거고요. 네. 두 번째 논문은 카페인을 한 겁니다. 커피가 아니라 네. 카페인 자체. 그러니까 이거는 카페인 자체의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겠고요. 근데 이제 이 뇌보호 효과가 분명히 카페인이 있는데 네. 문제는 수면을 방해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면을 방해하는 카페인의 뇌보호 효과와 수면의 뇌보호 효과가 어떤 게 더 크냐? 수면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아. 수면이 잠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카페인의 뇌보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네. 잠을 설친다면 오히려 손해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전문가들이 얘기하죠. 학자들이 이게 누구한테 가장 이런 게 손해냐 이렇게 이 수면을 해치는 게 청소년한테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청소년들한테는 커피를 권하는 게 과연 좋을 수 들릴까? 있다. 예, 그렇게 좀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 오전에 마신다면 카페인이 충분히 대사될 수 있도록 오전에 마신다면요,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음식이겠죠. 물론 커피는 항암 물질이기도 하고 발암 물질이기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동시에 등재가 돼 있어요. 아, 그래요. 항암 물질과 발암 물질이. 저는 그래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뭐 충분히 우리가 감안해서 커피를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뭐 때문에 그러냐면 네. 커피가 이제 이 위를 자극해서 거기에 이제 문제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위가 커피 맞고 속이 쓰리고 이런 분들은 뭐 굳이 뇌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냥 본인이 이제 맞는 방법으로 커피를 즐기시되 아무튼 그래도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충분히 즐거워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술 잘 못 드시는 분들을 알스라고 하잖아요. 알코올 쓰레기. 전 커스예요. 저는 완전 카스거든요. 그래서 네. 페퍼민트. 그래서 아침에 딱 한 잔만 커피 마셔야지 정말 점심 때라도 마시면 밤에 잠을 못 자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항상 제가 차 주문하잖아요. 유생기사를 맞아. 사주시려고 할 때. 근데 그게 알코올 해독 능력 뭐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네, 것처럼 그렇죠. 카페인 카페인 그런 분해요소도 게 개인마다 있을까요?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바로 그거예요. 커피를 한 잔만 마셔도 잠을 못 자는 분들은 카페인 분해 요소가 적은 거고요. 술도 그렇습니다. 술도 똑같이 분해 요소가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네. 아시아인은 서양인보다 알코올 분해 요소가 더 적은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잔만 마시면 빨개진 사람이 서양인에 비해서 많아서 서양인의 이런 음주 그 권장량을 우리에게 일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학자들이 국내학자들은 많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뭐지 카페인 진짜 너무 진짜 졸릴 때는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고민했었는데 뇌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잠 좀 하루 정도 못 자도 먹어도 될 것 같기도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하루 정도 못 자가지고 못 자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이거 해당이 안 못 되는 자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은 잠이 제일 하루도 중요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잠을 하루 못 하루 자는 정도 못 거는 자는 괜찮은 거 우리가 아니고?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데미지가 생깁니다. 하루도 커요. 잠 못 자는 거는. 정말 하루도 그러니까 이건 아니에요. 이거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지만 네. 커피를 한 잔에서 마시면 잠이 못 잔 설친다 그러면 이거 해당 드시지 마세요. 오히려 해. 이거는 저는 예전에는 카페인 분해 요소가 정말 많아서 밤 10시, 11시에도 커피를 계속 마셔도
자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거든요. 오. 제가 30대 때까지는 그랬어요. 네. 근데 이것도 오래 전 아니다. 올해 좀 맞지 뭘. 정확하게 자신 있게 얘기하라고. 근데 네. 지금은 와 저녁에 마시면 잠을 못 차이가 자니까 나죠. 제가 그래서 지금은 저녁에 커피를 안 마셔요. 예전에는 계속 커피를 나이 거의 들면 카페인 5잔에서 분해는 7잔 떨어지는 이렇게 것 같아요. 7잔까지 마셨는데 우와. 작년까지만 해도 되게 많이 드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많이 줄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처럼- 작년도 어. 당신이 입사하고 나서 당신이 나를 봤을 때는 커피를 되게 많이 줄인 거야. 아, 그 전에 이미- 훨씬 많이 마셨어요. 아니, 막 전혀 상관이 멘티로 없었으니까. 뭐, 맞아. 선배님 커피 많이 마시지. 그럼 저처럼 오해하실 수는 있겠네요. 이게 네. 학습 능력, 집중력 좋아진다고 네, 하고 아닙니다, 뇌 아닙니다. 활성화된다고 네, 해서. 근데 그 예. 낮에 좋아졌던 그 활성화가 네. 저녁에 잠을 못 자시면 다시 더 아래로 내려갑니다. 아, 네. 그러니까 잠하고 바꿀 수는 없습니다. 수면과 바꿀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왜냐면 우리가 몸이 제가 잠을 자게끔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고 강력하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잠은 꼭 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피 마시고 잠을 못 자는 것은 안 됩니다. 커피를 효과가 무슨 소리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냥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이 아 그래 좀 더 즐겁게 좀 유쾌하게 즐기시도록 마련한 기사입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음주할 때처럼 막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길티하지 않게 그냥 마시면 맞아. 되겠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살면서 걸릴 수 있는 질환 중에 좀 무서운 질환으로 분류하자면 약간 혈액 쪽, 혈관 쪽이 관련된 질환이 아닐까 싶은데요. 선배님이 이번에 또 가져오신 주제 중에 하나가 유승현 기자가 이제 보도한 기사인데 대동맥류라는 게 우리 몸속에 있죠. 대동맥. 예,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한 번에 그냥 목숨을 잃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라는 기사를 내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이제 예. 우리 몸에서 딱 이렇게 뭐 사진을 찍거나 CT를 찍거나 뭐 이렇게 열어보면 이만한 혈관이 지나가요. 심장에서 나오는 대동맥. 그래서 이름도 대동맥인데 얘가 상당히 두꺼운데 이게 더 늘어나서 풍선처럼 이렇게 부푸는 걸 대동맥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가지고 있어도 무서운 게 네. 가지고 있어도 증상이 있는 사람이 거의 되게 소수라서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터지면 이게 피가 갑자기 이게 터지면 되게 큰 혈관이니까 몸속으로 피가 다 빠져나가면서 이제 혈압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응급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또 많은. 출혈이 너무 커서. 네네네네. 너무 큰 혈관이다 보니까 되게 위험한 질환이라 이제 제목도 몸속의 시한폭탄이라고. 근데 보통 혈관 질환은 뭐 막히거나 뭐 딱딱해져서 생기는 문제인데 얘는 왜 9% 오르나요? 이제 이게 똑같은 그런 윈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서 발생할 수가 있는 건데 왜냐하면 이게 혈관이 이게 탄력이 좋아야지 이게 심장이 뛰면서 혈압을 이렇게 버티는데 다시 줄어들고 이게 지금 혈관이 딱딱해지거나 동맥경화가 있거나 이러신 분은 담배 많이 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이 혈압을 못 견디고 이게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다시 안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풀어서 실제로 사진을 보면은 정말 풍선처럼 동그랗게 부풀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만나고 온 환자분은 다행히 담배를 되게 많이 피시는 분이셨어요. 무슨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셨대요. 그래서 뭐 많이 필 때는 4-5갑을 하루에 피셨대요. 근데 어쨌든 줄이긴 했지만 중간에 또 몇 년 전에 이분이 혈압약도 드시고 계신데 또 심근경색이 와서 스텐트를 이미 박으신 거예요. 그래도 담배 못 끊고 계시다가 이제 담배를 많이 피면 국가검진 할 때 이제 폐암 검사를 같이 해주거든요. 네. 거기서 우연히 그냥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혈관이 늘어나 있는 게. 이 혈관 늘어나는 게 담배랑 관련이 있다고 돼 있어요? 네네.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이제 담배를 얼마나 피웠냐, 뭐 양이 어떻게 됐냐 저희가 연구를 한 거를 여기다 기사에 넣었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고혈압이 있으면은 뭐 발병 위험 1.5배 정도 커진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안 피운 사람 대비 30년 정도 이상 피운 흡연자는 7배 위험이 높아지고 또 이제 안 피운 사람 대비 하루에 한 갑 피운 사람은 한 12배? 12.5배 더 위험이 높다고 상당히 되게 많이 위험이 올라가는. 관련형 전자담배는 그건 연구가 괜찮은 건 없나요? 네. 그것도 되게 궁금하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위험한 병인데 우연히 발견하셨는데 그때 이미 되게 늘어나 있었던 상태셨대요. 그럼 이제 발견하면 괜찮은 거예요? 어떻게 시술이 가능한 거예요? 발견을 하면 네. 거기다 인조혈관을 끼워서 이제 정상 굵기로 돌아가게 터지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한데 네. 또 이게 어쨌든 모르고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상당한데 이제 발견을 했잖아요. 발견을 하면 또 바로 수술을 또 모두 받으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고 이렇게 또 담배를 많이 피시면 폐가 되게 안 좋아서 전신 마취나 마취를 또 잘 못 견디고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 왜 어르신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수술 못 받는 분들이 또 상당히 네. 계시거든요. 아직도. 네. 그래서 이분은 그래서 수술을 못 받고 계셨어요. 사실. 연세가 좀 있으셔서. 연세도 70대시고 네. 폐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네. 수술을 못 받고 계시다가 이제 이분은 시술로 이제 스텐트로 이렇게 혈관으로 넣어갖고 그 인조혈관을 딱 삽입하는 시술을 받으시고 네. 이제 지금은 뭐 담배도 끊으시고 멀쩡하게 이제 돌아다니시는 네. 그런 상태가 되셨어요. 다행히. 근데 제가 이걸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된 게 네. 지금 한국이랑 일본을 비교를 하면 일본이 인구가 우리나라의 한 3배 정도 되는데 이 대동맥 수술하는 그런 건수가 시술 건수가 우리 10배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했더니 교수님한테 네. 우리나라에 그만큼 아직 발견되지 않은 대동맥 환자들이 상당수 있을 거다. 네. 그럼 그 어떻게 찾아요? 왜냐하면 대동맥을 검진을 하진 않거든요. 이분처럼 우연히 그냥 발견이 되는 거지. 건강검진 보통 하면 포함이 잘 안 돼 있는 네. 항목이에요? 보통 이제 뭐 복부 초음파 뭐 이 정도 하면 간이랑 뭐 췌장, 신장 이 정도 봐주지 대동맥이 어떻다를 막 되게 자세히 보진 않거든요. 그래요? 결과지에도 나오지가 않고. 근데 이런 위험 요인 뭐 고혈압이 있거나 담배를 오래 피우신 분 이런 건 저희가 이제 검진하면서 체크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조금 복부 초음파를 만약 볼 일이 있을 때 조금 그 부분을 한번 자세히 좀 보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담배 많이 피우신 분들 CT 찍을 때 이제 그 부분에 이런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셔서 다시 이제 확인을 하시고 이제 필요하면은 이렇게 시술이나 수술을 받으시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분이 이제 수술을 못 받으셔서 조금 사실 기다리시다가 시술을 받으신 건데 이게 외국에서는 수술보다 시술을 되게 10년 전부터 많이 하고 있었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에 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되게 6시간 넘게 막 심장 정지시키고 뭐 체외순환 돌리고 막 이러면서 되게 위험한 수술로 이렇게 치료를 해왔는데 이분도 막 심평원 막 이렇게 해서 약간 예외적으로 허용을 받아서 그 재료를 들여와 갖고 이제 시술을 받으신 건데 이게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지금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좀 왜 그러면 이 스텐트가를 뭐 쓰고 싶은 사람한테 다 못 쓰고 하냐 했더니 뭐 가격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수술 못 받고 기다리고 계신 환자분들이 있대요. 어르신분들이. 그래서 불안하네요. 그래서 이분들은 또 터지면은 바로 어떻게 또 되실 수 있는 분들이라 좀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면 네. 분명히 그게 유승현 기자가 얘기한 거는 좋은 거죠. 그거를 맡고 있는 사람이 나쁜 거죠. 네. 맡고 있는 사람이 심평원이 안 되고 심평원에는 전문가위원회 있죠. 다른 동료 흉부외과 교수님들이 맡고 있는 거겠죠. 그런 것들을 함께 봐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저렇게 좋은 치료를 이쪽에서는 다른 동료들은 맡고 있는지.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는 아니고 좋은 거를 저기 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 부분을 좀 살필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딱 한 군데 그렇게 왜냐면 한 군데 얘기만 듣고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려면 양측의 입장을 다 들어야 되고요. 또 하나 뭐냐면 일본이 우리보다 15배 대동맥류 수술이 많다고 그랬어요. 10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 밑받침되는 게 있으려면 뭐냐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대동맥류로 터져서 사망하는 환자가 훨씬 많은 게 뒷받침돼야 돼요. 그게 뒷받침 안 되고 대동맥류 사망자가 똑같다면 일본이 과잉 수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지표를 가지고
우리나라 적다라고 우리나라- 말할 수는 없다. 예. 예. 왜냐하면 그러면 똑같죠. 우리나라 갑상선 수술 과잉된다고 많이 했잖아요. 찾아면서. 갑상선 우리가 훨씬 많았어요. 근데 일본은 훨씬 적었거든요. 음.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갑상선 암을 그냥 냅두고 있다. 근데 갑상선 암 사망률을 냉정하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우리가 그런 얘기 지금 이 대동맥류를 우리가 예를 들면 그 방관하고 있는지 적절하게 못하고 있는지 정말로 좋은 재료를 우리나라에서 안 들여오고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알아볼 필요는 있죠. 네, 네. 우리 유승현 기자님이 후속 취재할 게 갑자기 아, 많이 네, 생기겠네요. 좀 알아봐야지 하고 있었는데 사실 못 알아보고 있었는데 좀 이런 상황을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뭐 이분이 사실 또 되게 위험한 게 이렇게 대동맥이 있으면 대동맥에서 이제 머리로 가는 혈관 모든 혈관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속도로라고 하면 간선도로들이 막 나오는 건데 이분이 되게 이렇게 통통하게 늘어난 부분이 바로 신장으로 가는 그 혈관이 같이 붙어 있는 부분이라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침범을 하면 또 신장까지 약간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제 그 부분에 박는 스텐트 도입이 되게 어려우셨다고 하셔서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맥류는 대동맥 모든 혈관에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맥은 작은 더 압이 작은 압이 되게 세고 그러면서도 네. 쭉쭉 잘 짜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 구조가 되게 단단하게 돼 있어요. 음. 그러니까 스프링처럼 안에 스프링이 들어 있는 것처럼 이제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면 이 혈관이 딱 닿는 부분에, 네. 그러니까 혈관의 앞이 막 치솟는 부분에 이 주머니처럼 생기는 거예요. 그 부분이 고장이 나서 대동맥에 생길 수도 있고요. 신경외과 영역에서는 뇌동맥에도 많이 생겨요. 그게 뇌동맥류예요. 뇌동맥이 생기는. 근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혈관이 이게 어느 정도 탄력성을 잃어야 이게 잘 생기니까 연령이 그러니까 네. 많아질수록 네. 더 많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명 배우들도 이 질환 때문에 유명을 달리한 그런 걸로 되고요. 근데 다만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게 뭐냐면요. 뇌동맥류도 이거를 정기 검진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왜요? 아니, 그러니까 이득이. 우리가 뇌동맥류를 알아내면 루틴하게 건강 검진으로 이 뇌혈관을 찍어야 되는데 그 뇌혈관이 과연 뇌동맥류의 사망률을 줄였느냐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좀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신경외과를 전공하기 때문에 네. 저희 신경외과 의사들은 다 찍어요. 전 다 찍었어요. CT 안주, 뭐 MRI 안주, 그다음에 심장혈관도 했고 뭐 다 해봤어요. 혈관의 검사들은. 하지만 이거를 환자분들에게 권할 수 있느냐? 권하려면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그렇죠. 이제 순위가 높은가. 예.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왜 그러면 저런 좋은 검사와 이런 것들을 왜 의사들은 안 하고 국가는 왜 건강검진 상보에 안 넣느냐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기반이 있는 거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저기였죠. 유방암을 검사하는 맘모그래피를 미국에서 50대 언제였죠? 40대인가요? 40대까지 계속 해가지고 했는데 네. 그걸 한 20몇 년간 30년 가까이 해보니까 네. 그 젊은 층,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네. 40대에서는 유방암 사망률을 낮추는데 전혀 기여하지 않은 걸로 나와서 미국이 가이드라인을 올려버렸어요. 50대로 40대 하지 마라. 그 유방암에 대해서도.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서양과 달리 그러니까 치밀 유방이라고 해서 좀 더 일찍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지만 네. 그런 어떤 예를 들면 검사를 빨리 해서 발견해가지고 하면 훨씬 더 우리에게 좋을 거야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행해져서 아주 거대하게 통계치를 내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도 이제 고민했던 게 네. 대동맥류를 정말로 이거를 일반 사람들에게 검진을 하도록 CT를 해보세요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되느냐? 근데 그건 아니에요. 아무도 그렇지 않으니까. 다만 이제 이렇게 흡연력이 되게 높다면 담배를 많이 피우셨고 고혈압과 뭐 나이가 이런 많고. 것들이 함께 갖고 있다면 그런 한 번쯤, 경우에는 예. 그런 경우에는 하긴 그리고 그래요. 내가 맞아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면 네. CT를 찍을 비용 많이 충분히 비싸나요?
아니, CT는 CT는 그렇게 몇십만 원 정도겠죠. 어, 몇십만 원 비싸네. 정도고. 예. 예.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는 네. 해보실 교육가 편하다. 있겠죠. 어쨌든 뭐 네. 어떤 질환이든 건강 검진을 좀 열심히 해서 발견하는 게 참 요즘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네. 그 저 대동맥류, 대동맥류도 그렇지만 뇌동맥류도 똑같이 대부분 증상이 없어요. 맞아요. 증상이 없어서 이게 위치에 따라 대동맥류도 위치에 따라서 음. 어떤 생긴 부위가 뭘 눌리면 복통이나 뭐 맞아. 다른 게 있으면 그래도 고마운데 뇌동맥류도 그래요. 어떤 위치에 눌러서. 생겨서 이 뇌신경을 눌러가지고 이 어떤 게 나온다면 괜찮은데 대부분은 증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터지면 대단히 위험하고 터지기 직전에는 아무 증상이 없고 그래서 그런데 권하기는 되게 어려운. 근데 저희는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 저는 한 거죠. 저는 그러니까 딴 건 몰라도 내가 뇌동맥류로 쓰러지고 싶진 않아서. 증상 얘기하니까 이제 또 이게 대동맥이 이렇게 나와갖고 궁이라고 이렇게 꺾어지면서 생기는 그 아치가 있거든요. 근데 네. 걔가 이제 또 성대에 있는 신경을 누를 수가 있어요. 아, 네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대동맥이 늘어나면 그렇게 목이 쉬는데 이거 이제 모르고 사람들이 나 목이 너무 목소리가 이상해. 나 막 요즘 그런데. 아니 맨날 담배 안 피. 쉬었어. 여자하고 담배 안 피우니까 괜찮아요. 근데 목이 쉬어서 이비인후과를 이렇게 전전하다가 네. 이제 보면은 실제로 이제 성대가 마비가 돼 있고 왜 마비가 된 거지 하다 찾아보면 이게 늘어난 경우가 또 상당수 있으시대요. 돌고 돌아서 흉부외과로 오시는. 어머나. 약간 신기한 증상이 몸에 또 있네요. 증상이 네. 뭔가 생기면 되게 무시하지 않는 것도 되게 그러니까 중요하죠. 목이 새는 증세는 이게 간과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노래방에서 실컷 노래 부르고 쉬었다. 그다음에 회복됐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복되는 거는 일단은 질병일 가능성이 되게 낮아요. 회복되는 거는 별 특별한 이유가 없었는데 설령 이유가 있더라도 목소리가 쇠는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는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인이에요. 네. 이거는 이 두경부의 암도 그렇게 될 수 있고요. 방금 얘기했던 뭐 대동맥류의 흔한 증상은 아니지만 아주 레어한 증세, 대동맥류는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아마 목이 센 게 행운일 수 있어요. 맞아. 그냥 발견하기 해주니까. 대동맥류인데 목이 샜다 그러면 목이 센 건 정말로 행운일 수 있는 그런 거긴 하지만 예. 네. 작은 사인들도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이 센 건 작은 사인은 아니죠. 큰 변화죠. 아니 근데 이거를 저처럼 간과하잖아요. 목이 쉬었나 보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잠 못 자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지 목이 쉬었다고 큰 병일 거라 생각 안 하거든요. 용각산 이런 그렇죠. 거 먹고 회복이 되면 그러니까 유일한 아나운서는 회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회복 요즘 잘 안 되던데. 아니, 지금 저희가 말을 많이 느끼기엔 해서 그래요. 괜찮아. 맞아. 일을 너무 열심히 전 해서. 어렸을 때부터 성악을 해가지고 목을 많이 써서 이제 아.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한계가 왔나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하거든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네. 그 모습에 맞춰서 네. 그 맑은 목소리도 그렇게 같이 쇠지는 거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밸런스가 맞아요. 저도 근데 나쁘지 외모와 않은 함께. 게 되게 섹시해지고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뽀얀 거탑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섹시한 매력 느끼실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목소리가 섹시한 건 뭐예요? 근데 이런 약간 거죠. 허스키한 사람들 바로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요? 지금 네, 괜찮으신 것 같아요. 전혀 모르겠는데 그럼 이게 여성한테는 그런 목소리가 섹시하게 느껴지나 보죠? 눈 감고 들어보세요. 아이고야. 알겠습니다. 네. 어떤 질환 우리가 모르는 질환이 참 많은데 하나하나씩 짚어주시면서 자세히 얘기하면 뭔가 또 경각심도 가질 수 있고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알아가실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자, SBS 보이스 뉴스 @gmail.com으로 또 궁금한 사연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